계속 이어서 4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폐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지문의 키워드를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군사장 허위가 나왔습니다. 군사장 허위가 군비를 신속히 정돈하여 철통과 같이 함에 한 방울의 물도 셀 틈이 없는지라 이에 정군의 명령을 전하여 일제히 진군을 재촉하여 어디로? 예, 동대문 밖으로 진군하였답니다. 그리고요, 쭉 읽다 보면요, 정군이 모이기를 기다려 일거에 어디를요? 서울을 공격하여 들어가기로 계획하였는데 일본군이 갑자기 진격해서 여러 시간을 격렬히 사격하다가 후원군에 이르지 않아서 결국 퇴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 군사적 허위, 그다음 동대문 밖으로 진군했고요. 서울을 공격하여 들어갔다. 바로 서울 진공작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건은 이 지문에 대한 사건은 어떤 거냐? 바로 1907년도에 있었던 바로 정미의병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미의병. 자, 이 정미의병은요. 1907년도 우리가 정비 7조약 이후에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뭐가 되냐면 마가 되는데요. 그 과정들, 정의 과정들을 한번 제가 여러분께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미 7병 같은 경우는요. 그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헤이그 특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헤이그 특사. 을사늑약 이후에 이제 고종이 을사늑약의 어떤 그런 체결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 지역에 우리나라 3명의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준, 이휘종, 이상설 파견했는데 여기 이걸 꼬투리 잡아서 일본은요 우리의 당시 왕이었던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 버리고요 순종을 세웁니다. 자, 고종 강제 퇴위 이후에 일본은 바로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한일 신협약. 1907년도에 이제 체결된 조약이죠. 이게 또 다른 말로 이제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모든 차관들을 누구로? 자, 일본인으로 자, 등용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살이를 다 이제 일본인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야. 여기 이제 부속 조약으로서 또 맺어진 게 뭐냐? 바로 군대 해산입니다. 군대 해산. 우리나라의 정규 군대를 강제적으로 해산시켜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해산된 군인들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의병과, 그렇죠? 의병에 합류하게 되는데 바로 해산된 군인, 해산 군인들은 누구랑? 예, 바로 의병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병 투쟁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 바로 의병의 이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양반 유생들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결성되냐면요. 13도 창의군이 결성돼요. 13도 창의군. 이때 이제 평민 의병장들은 사실 여기에 이제 많이 이제 이곳에서 이 13도 창의군에서 좀 제외되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13도 창의군을 구성한 후에 무엇을 실시하냐? 바로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게 되죠. 서울 진공작전. 자, 서울 진공작전의 그 총대장을 맡았던 분이 누구냐? 바로 총사령관, 바로 이인영입니다. 이인영. 총대장이 이인영이었고요. 바로 그 밑에 있는 부대장, 바로 군사장의 지휘를 맡았던 게 바로 허위입니다. 허위. 자, 이 허위가 이제 여러분들 허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체크를 했다면 바로 정미의병 바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인영 대장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바로 부대장, 군사장이었던 허위에게 맡기고 이제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해 나갔습니다만은 결국은 실패로 끝났죠. 자, 이게 바로 정미의병. 바로 우리 1907년도에 있었던 정미의병. 바로 정미 7조약 이후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과정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42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이 국외동포 활동에, 국외동포 항일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가 보겠습니다. 가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서간도 지역이죠. 서간도. 서간도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이제 남만주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주로 이제 서간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자, 그럼 나는 예, 북간도 지역이죠. 북간도 지역. 또 다른 말로 이제 북만주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는 우리 연해주 지역이죠. 연해주 지역. 각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가 지역은 바로 서간도 지역입니다. 서간도 지역에 해조신문이라든가 권업신문 등을 발간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해조신문, 권업신문, 그쵸? 해조신문 같은 경우는 이게 1908년도에 이제 창간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권업신문. 자, 이 권업이라고 하는 표현 어디서 봤죠? 예, 우리가 권업회라는 걸 봤습니다. 권업회.
번업회. 바로 이 연해주제예요. 권업회. 그렇죠? 그리고 뭐 성명회. 이러한 한인 자치 조직이 있었다라는 거 바로 연해주. 바로 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다. 그렇죠? 다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 자, 두 번째 2번 가. 역시 서간도 지역은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강습소를 세웠다. 그쵸? 신흥강습소를 세웠다라는 거. 바로 삼원보의 신흥강습소. 누구 주도로? 바로 신민회의 주도로 바로 신흥강습소. 후에 이제 무관학교가 되는 거죠. 이 무관학교가 세워졌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죠. 자, 북간도 지역입니다. 한인 자치기구였던 경학사를 결성하였다. 경학사. 경학사라고 하는 건 북간도 지역이 아니고요. 바로 서간도 지역입니다. 경학사. 뭐 부민단 역시 한인 자치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민단. 이런 자치조직이 결성이 된 곳은 북간도 지역이 아니고요. 바로 서간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인국민회 조직된 건요. 바로 이제 안창호, 이승만 주도로 이제 어디에서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미주 지역이죠. 미주. 예, 미주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한인국민회 말고 미주 지역의 대표적인 또 단체가 하나 있죠. 대조선 국민군단. 예, 박용만 주도로 만들어졌던 하와이에 만들어졌습니다. 대조선 국민군단도 여러분들 또 꼭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5번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서숙 명동학교 등을 건립하였다. 다 지역은 바로 연해주 지역인데 이 서전서숙이라든가 명동학교 같은 경우는 어디였냐면 바로 북간도 지역입니다. 서전서숙. 학교죠. 학교. 서전서숙. 그 다음에 명동학교. 바로 북간도 지역에 설립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요?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근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러한 문제, 요 문제 같은 경우도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근데 충분히 키워드 딱 2개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예, 여러분들 문제에 맞출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오한시군 전초부대가 지나가는데 본대가 화물차를 앞세우고 어디로 갔다? 예, 대전자령으로 갔다. 이미 끝났습니다. 대전자령 어느 전투인지, 누가 한 전투인지, 예, 누가 주도를 했는지 이걸 알고 계신다라면 이 문제는 쉽게 여러분들이 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더 가겠습니다. 독립군은 사격과 함께 바위를 굴려 일본군을 살상하고 뭐 뚱뚱뚱 땡땡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군과 누가요? 중국 호로군 부대가 유리한 지형에서 조직적으로 맹공을 퍼붓었다. 누구에게? 일제에게 예, 맹공을 퍼부었겠죠. 대전자령과 독립군 그다음에 중국 호로군 부대가 나왔다라는 거. 자, 이거 언제냐면요. 1930년대 이후 30년대 초반이죠. 30년 초반이 30년대 초반. 예. 한중 연합작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중 연합작전. 자, 그동안 만주 지역에서는요, 우리 한국 독립군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항일 투쟁이 벌어졌었는데, 항일 무장 투쟁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30년대 초반에 이르면은 이제 한국 독립군 중심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중국군들도 같이 참전하는 연합의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게 되냐면요, 바로 1931년에 있었던 무슨 사건? 바로 만주 사변 때문이에요. 자, 일본이 1930년대 이후에 대륙 진출을 이제 앞당기면서 이제 만주 지역에다가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수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요, 항일 감정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독립군들과 이제 중국군들이 이제 같이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이때 그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중국군과 연합했던 2개의 단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 독립군이 있고요. 조선 혁명군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요 문제는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단체들이 이 단체들의 각각의 어떤 그런 업적들, 예, 그 어떤 일제 군들과 일제의 어떤 군대와 어떤 식으로 이제 전투를 벌여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한국 독립군은요, 누가 지휘를 했냐? 바로 지청천이 지휘를 하게 됐죠. 그다음에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양세봉의 지휘하에 조선혁명군이 움직이게 됩니다. 양세봉. 자, 그리고요, 대표적인 전투라고 한다면 대전자령, 그 다음에
쌍성보 많이 들어보셨죠? 쌍성보. 그 다음에 동경성. 이러한 전투가 있어요. 동경성 전투.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자, 그리고 요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에는 흥경성, 영릉가 전투가 대표적인 전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사실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예, 맞죠? 예. 바로 이때 어떤 한중 연합작전의 모습이다. 정답은 그럼 몇 번이 되죠? 대전자령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청천 나왔죠? 누굽니까? 예. 정답 바로 1번이 나오네요. 그렇죠? 1번입니다. 정답은요. 예, 지청천이 총사령관으로 부대를 지휘하였다. 바로 한국 독립군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가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 세력이 확대되었다. 이거 1921년도, 그렇죠? 간도 참변 이후에 대한 독립군단을 서일이 이제 총재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소련 지역으로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으나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 세력의 어떤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독립군들이 피해를 입었던 바로 자유시 참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승을 거뒀다. 이것도 역시 언제입니까? 1920년대, 20년대라기보다 20년에 발생했었던 우리 대표적인 한국 독립군의 대승 전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한이 최초의 무장부대였다. 요건요. 조선 의용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선 의용대. 조선 의용대 누가 결성했냐면 바로 김원봉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원봉. 이 주도해서 만들었고요. 언제냐면 1938년도입니다. 1938년도. 자, 그다음에 미군의 지원을 받아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한 부대는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던 한국광복군에 대한 얘기죠. 한국광복군. 자, 1945년 이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하고 이제 미국 전략정보국이라고 할 수 있는 OSS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갑작스런 일본의 일제의 패망으로 결국은 실현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도 누구였을까? 지청천입니다. 이후에 이제 지청천이 임시정부로 와서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을 맡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이런 문학 같은 것들도 이번에 좀 약간 색다른 문제예요. 예, 조금 약간 기존의 또 문제들과 조금은 좀 다른 유형의 또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뭐 문학이라고 있지만 여기 내용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이하실 수 있게 준비를 딱 해놨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쓰여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 윤동주 시인의 뭐냐면요. 제목은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제목이에요. 자, 이것은요, 이제 윤동주 시인이 이제 일본 유학 중에 이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제 어디 좀 편하게 일본 유학길에 있는데 지금 조국은 지금 이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고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그런 어떤 시가 바로 이 쉽게 쓰여진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정확하게 모르셔도요. 여기 밑에 이제 두 학생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이 시는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킨 후 친일 단체를 만들어 침략 전쟁을 강요하던 시기에 쓰여졌어. 친일에게 앞장서는 예술가들도 많았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광수 같은 인물들이 있죠. 자, 이광수. 그 다음에 친일에게 앞장서는 예술가도 많았는데 일제에 저항하는 시를 쓰다니 훌륭한 시인이구나. 자,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육사 시인과 함께 이육사 뭐 시인이기도 하고 독립운동가기도 하죠. 이들과 함께 이제 대표적인 저항 시인입니다. 저항 시인. 그렇죠. 끝내 이제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저항 시인이 바로 윤동주와 이육사. 항상 같이 나오죠. 예,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옵니다. 중일전쟁이 일으킨 후 친일단체를 만들어 침략전쟁을 찬양하도록 강요하던 시기. 바로 언제죠? 중일전쟁이 1937년도에 발생합니다. 예, 37년도에 이제 중일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반의 어떤 그런 모습들. 한마디로 이제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쓰고 있던 그 시기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토오레가 발족하면서 신국운동이 일어났어. 당시 이제 일본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요. 바로 이제 신국운동이 일어났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1923년도에 토오레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1923년. 그 1920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2번. 이육사가 잡지 문장을 통해서 절정을 발표했다. 절정이라는 시를 발표합니다. 자, 요거는요. 정확히 한다면 1940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계몽적 성격의 창가인 경부철도가 우리 경부선이 언제 부설이 됐죠? 1905년도에 부설이 됐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라고 한다면 1899년에 만들어졌던 경인선이 최초의 철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러일 전쟁 중에 경부선, 그 다음에 경의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부철도가 같은 경우는 정확하다면 190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4번 가겠습니다. 나운교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이 처음으로 개봉되었다. 자, 개봉된 건요 언제냐면 1926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운교 아리랑 나면 항상 1920년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문학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신경향파 문학.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한다면요.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문화사조입니다. 영향을 받은 문화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사조.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죠.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신경향파가 등장했다. 이것도 역시 1920년대. 신경향파가 이제 정확하게 등장했다 이런 것보다 한 1924년 이후에 이 신경향파의 문학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20년대. 그렇죠.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건 1920년대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4번의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가겠습니다.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자, 가를 딱 보시면요. 바로 느낌이 옵니다. 일본이 공업화가 이루어졌고 쌀값이 폭등했답니다. 그래서 그 폭동 때문에 자국에서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였다. 산미 증식 계획이 처음으로 이제 추진하기 시작한 건요. 바로 1920년대예요. 1920년부터 해서 원래는 34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1920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920년. 가는요. 1920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와보겠습니다. 조선 노농총동맹. 그죠? 노동자와 농민들의 총동맹을 노동과 농민으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각각 조직되었다. 이제 분리가 된 거죠. 노농 총동맹 같은 경우는 1924년에 이제 조직이 됩니다. 1924년에 조직이 됐다가 이게 이제 노동 총동맹과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가 되죠. 요거는 언제냐면은 동맹이죠. 이거는 1927년도 얘기입니다. 1927년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내용은 어디? 맞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1920년과 1927년 사이에 있었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1920년대에 있었던 사건을 어느 정도 골라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딱 27년이니까 한 7년밖에 안 되네.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20년대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조선 농지령이 공포됐다. 조선 농지령이 공포된 건요. 1930년대예요. 30년대 농촌진흥운동과 더불어서 이제 이 조선 농지령이라는 게 공포가 되는 거죠. 당시 이제 소작농들을 어느 정도 소작농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선 농지령 같은 것들이 공포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조선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됐다. 이거는 이제 전쟁 준비에 이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1938년도입니다. 중일 전쟁 이후에요. 국가 총동원령. 1938년도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암태도 소작쟁이는요. 우리 이제 소작쟁이를 보셨다고 한다면 이거 언제냐면 1923년도에. 네. 암태도 소작쟁이가 1923년도. 그다음에 이제 원산 노동자 총파업 같은 경우 1929년도. 그렇죠? 20년대 어떤 생존 투쟁을 위해서 벌였던 모습들,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모습들 여러분들 역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가겠습니다. 함경도에서 방공령이 났다. 방공령. 이거는 우리 일제강점기 이전이죠. 그렇죠? 일제강점기 이전. 언제냐면요. 1889년도.
예, 1889년도에 함경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방공령을 선포하게 되죠. 5번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주로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한다면요. 우리 이제 토지조사사업과 연결해야 되는데 토지조사사업 같은 경우는 1912년부터인데 동양척식 주식회사 말 그대로 동양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요. 언제냐면 1908년도에 설립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요?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6번으로 갈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예. 여기에 이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김원봉이 나왔죠. 김원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김원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을 때 김상옥이 찾아왔는가라는 부분들 나왔습니다. 예. 딱 보니까 김원봉, 김상옥 이 두 인물만 봐도 어떠한 단체인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의열단이죠. 의열단. 의열단 같은 경우는 1919년도에 결성이 됩니다. 자, 1919년에 결성이 된 이 의열단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일제, 기관, 폭파에 대한 어떤 임무를 맡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종로경찰서, 뭐 부산경찰서, 그다음 동양척식 주식회사, 식산은행 이런 것들에 이제 그런 임무를 맡고 소규모로 개인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그런 투쟁을 벌여 나갑니다. 개별적 무장 투쟁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 무장투쟁의 모습을 보고 있다. 자, 이때 이제 의열단에 대표적인 어떤 그 지침서가 있어요. 지침서가 있는데 그 지침서가 뭐냐면 신채호 선생이 만들어준 거예요. 신채호 선생이 제작한 조선 혁명선언이 있죠. 혁명선언. 폭력으로서 우리가 이 위기를 타파해야 된다. 폭력 투쟁에 대한 내용을 적은 상당히 좀 급진적인 어떤 그런 지침서로서 이제 조선 혁명선언을 그들의 어떤 그런 지침서로서 사용을 하게 했었다라는 거. 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김원봉이 이제 주도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김상옥, 뭐 김익상, 그쵸? 그다음에 뭐 나석주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의열 단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실시했다. 연통제 실시 이거 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초기 모습이죠. 초기 모습. 임시정부 초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3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단체이다. 비밀결사 조직이죠. 예, 뭡니까? 독립의군부입니다. 독립의군부.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비밀결사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의군부. 누가 만드는 임병찬이 중됐죠. 임병찬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제 최익현 선생의 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일제가 꾸며낸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바로 신민회에 대한 내용이죠. 신민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알 수 있고요. 단원이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던졌다. 이봉창, 윤봉길 나오면 뭐죠? 바로 한인 애국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애국단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정답은 1번, 바로 의열단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서를 접수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귀하 나왔고요. 귀하는 한국 정부가 월남 정부로부터, 월남이라고 한다면 어디예요? 예, 바로 베트남이죠. 베트남입니다. 자, 베트남입니다. 자, 베트남 정부로부터 월남에 대한 한국 전투 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했다고 본인에게 통과했습니다. 귀하는 한국 정부가 헌법조치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얻는 대로 한 개의 연두 전투 부대를 4월에, 한 개의 사단 병력을 7월에 각각 도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군사협조가 나옵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 나왔고요. 그 다음에 추가 병력에 대한 장비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경비 제공하고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1966년에 체결했었던 이제 베트남의 파병 증파에 대한 약속으로서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 그 다음에 장비 제공, 그 다음에 원화 경비,
부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바로 브라운 각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브라운 각서. 브라운 각서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베트남 전쟁에 우리 한국군의 파병을 해주는 대가로서 이런 군사적 협조와 함께 이런 경비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브라운 각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1966년. 베트남 전쟁하면 언제입니까? 바로 박정희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정희 정부 때. 자, 바로 박정희 정부는요, 이러한 어떤 베트남 전쟁의 파병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많은 외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베트남 특수다라는 표현을 쓰죠. 베트남 특수. 그리고 이제 1965년도 일본과, 한일 협정이라는 걸 맺죠.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지워버리자라는 내용의 한일 협정이란 조약을 또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는 당시 이제 그러한 외화들을 받아들이고 차관을 제공받음으로써 여기도 차관을 제공받거든요. 여기 브라운 각서에 차관 제공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차관들, 그런 비용들을 받아서 어디에다가 바로 경제개발에다가 그 돈들을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게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이게 총 4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962년부터 해서 71년도까지 62년, 66년, 67년, 71년에서 1, 2차 주로 경공업 중심으로 이제 이런 경제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고요. 1972년부터 해서 언제까지요? 1981년도까지 중공업 중심의 3, 4차 경제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상당한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강의 기적이다. 독일의 어떤 그런 라인강의 기적을 따서 한강의 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경제협력개발기 OECD 가입한 거 이거 언제죠? 김영삼 정부 때요. 1996년도입니다. 김영삼 정부 1966년 때. 자, 3번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합니다. 우리나라 FTA 최초 체결한 국가가 바로 칠레거든요. 바로 이제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2004년도예요. 2004년도. 자, 이거는 1996년입니다. 96년. 자, 96년. 자, 그리고 4번 유상매수 유상분배 농지개혁법을 추진했다. 이거 1949년 이승만 정부 때죠. 이승만 정부 때 1949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전쟁으로 조금 이제 뒤로 미뤄졌다가 1957년도에 농지개혁법이 완전히 완료가 되죠. 요거는 이제 1949년도. 5번. 금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금융실명제 실시한 건요. 바로 또 역시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1993년도에, 93년도에 바로 이 금융실명제가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죠. 48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제 한국전쟁의 순서를 묻는 문제예요. 한국전쟁의 순서를 묻는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1번은 뭘까요? 가는.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나는요, 북한군의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강 인도교와 한강 철교를 폭파했다. 이로 인해 당시 한강 이북에 있던 각 부대의 테러와 시민들의 피난길이 막혀버렸죠. 한강 철교 폭파. 이거는요, 이제, 서울이 함락됐을 때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그때 이제 이런 일들 한강 철교에 이거 처구니 없죠, 그렇죠? 예, 당시 이제 많은 시민들이 피난길이 막혀가지고 많은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중국군이 이른바 신정공세로 인해서 어디까지 평택 삼척선으로 후퇴하였고 우리 유엔군이요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중국군이 참전이죠. 중국군의 참전. 예전에는 이걸 중공군, 중국공산당 그래서 중공군의 참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중국군의 참전이라고 합니다. 자, 유엔군 사령관 리즈웨잉 소련의 제의를 받아서 휴전회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6.25 전쟁, 바로 한국 전쟁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이제 제가 여러분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남침에서부터 시작됐죠. 남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죠. 자, 서울이 함락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한 소식이 유엔에 전해지면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유엔군 참전을 이제 약속받고 보장받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는 계속 북한군에게 계속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서 계속해서 항전,
예, 항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유엔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예, 인천 상륙작전이 이때 펼쳐지고요. 다시 어떻게 됐나요? 9월 28일 날 예, 어디를 예, 서울을 3개월 만에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자, 서울 수복 이후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요. 압록강까지 진격합니다. 압록강까지 진격해서 이제 거의 통일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누가 참전하죠? 예, 중국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중국군이 예, 참전을 하게 되고요. 중국군 참전 이후 우리는 흥남에 있던 우리 부대가 결국은 철수하게 됩니다. 이게 1950년 12월 달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다시 또 후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사후퇴라는 표현을 쓰죠. 일사후퇴. 일사후퇴 후에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반격을 가하면서 38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전에 우리 영화 고지전에 보시면 이제 그 고지를 딱 언제 이제 점령하냐 그 고지전 같은 게 바로 이제 이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그때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소련이 단기전에 이제 빨리 끝내기를 생각했었는데 이 장기전으로 가면 자기들한테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휴전을 먼저 제의합니다. 소련의 휴전 제의. 이러면서 이제 휴전 회담이 약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시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나가 되겠죠. 서울 함락이 먼저 함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되겠고 중국군의 참전이 3번, 1번, 2번, 3번, 4번. 자, 그러면은 나가다라. 정답은 몇 번이죠? 예, 3번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49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민주화 운동, 대통령을 하야시킨 것.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을 하야시킨 민주화 운동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뭐냐면 1960년대에 있었던 뭐죠? 예,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 4.19 혁명. 대통령을 하야시켰죠. 이승만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대충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무대와 국회의사당, 중앙청 등의 국가 주요 기관이 광장 주변에 몰려있어 가장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로니의 경우에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터라고 나왔는데 대학 교수단이 이제 시국선언문을 내렸죠. 시국선언문을 한 뒤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가두 시위를 벌였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정무대를 떠나 사저인 이화장에 도착했다라고 나왔습니다.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을 상당히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좀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보기에서. 자, 기업. 4.13 호원 조치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자, 이거는요. 언제예요? 4.13 호원 조치. 1987년도에 있었던 6월 민주화 항쟁이죠. 6월 민주화 항쟁. 6월 민주화 항쟁. 민주화 항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전두환 정부가 자 발표를 하게 되죠. 계속적으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대로 7년 단임제 이 헌법을 지키겠다. 호헌이잖아, 호헌. 헌법을 예, 수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자 이제 전국의 이제 대학생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우리 화이트 칼라 층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결국 이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 당시 이제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정당에서 무엇을 발표하냐면요.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그러면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게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때부터 이제 뽑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직선제로 개헌을 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 4.19 혁명하고 관계가 없죠. 자, 2번. 신군부 세력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6.4 11기, 예, 11기였던 이제 전두환, 노태우들을 함께해서 우리가 신군부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의 집권 배경이 된 건요. 이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12.6 사태가 벌어졌죠.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예,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언제요? 바로 12.12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예. 그들이 중심이 돼서 정권을 찬탈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많이 이제 또 서울의 봄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또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퇴진을 외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엄령 철폐 등을 외치면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죠. 그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이 이제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죠.
그때 이제 엄청난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와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자, 3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시작됐다. 그렇죠? 3.15 부정선거에서 시작된 거죠. 3.15 부정선거. 당시 이제 여당이었던 자유당에서 부정선거를 벌이죠. 예, 아주 교묘하게 아니고 누구나 딱 봐도 부정선거라는 게 보이는 정도의 어떤 그런 선거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당에서 당시 대통령은 이미 끝났습니다. 누구였어요?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이었는데 이승만이 이제 당시에 너무나 이제 연료하다 보니까 부통령으로서 이제 부통령을 뽑는데 왜냐면은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냐면요. 바로 이제 부통령이 이어받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승만 전에 이제 민주당의 이제 민주당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부통령을 계속해서 차지했는데 이때 이제 워낙 이제 연로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바로 이제 당시 이제 부통령 후보로 나오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조작을 많이 했던 거죠. 당시 이제 지금의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총괄한다고 하는 내무부 장관이 직접 이 부정선거의 중심 인물이었으니까요. 뭐 보나마나 뻔하죠. 네. 정답은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입니다. 리을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이 대통령 중심제의 어떤 그런 이런 비리들, 이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이제 굵어지자 이제 4.19 혁명 이후에 3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3차 개헌. 3차 개헌의 어떤 그 내용은요, 중심 내용은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의원 내각제 바로 뭐죠? 예, 내각 책임제라고 하죠. 내각 책임제. 또 다른 말로 이제 내각 책임제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총선을 통해서 이제 다수당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수의 의원을 뽑은 다수당이 이제 존재할 텐데 그 다수당에서 이제 대표를 뽑는 형태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이라든가 영국에서 이런 내각 책임제, 바로 의원 내각제를 지금 현재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국가가 대표적인 일본과 영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3차 개헌 때 이제 허정 과도 정부에 의해서 이런 3차 개헌이 이루어지고요. 바로 이제 총선 이후에 장면 내각이 이제 수립되게 되죠. 근데 그 장면 내각도 역시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채 1년도 못 가서 결국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 몇 번이죠? 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0번 가겠습니다. 밑줄군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이것도 통일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이 고급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부분이죠.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여기 나옵니다. 키워드 나오죠.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언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는지 시행이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셔도요. 딱 요것만 아시면 돼요. 외환위기 극복 과정이라는 부분들. 우리 외환위기가 언제 발생했냐면요. 1997년도 11월 달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 완전 말기예요. 김영삼 정부. 예.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끝나는 그 시점이에요. 예. 이제 바로 그 코앞에 이제 정부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이런 외환 위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를 이어서 나타난 정부가 바로 이제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 바로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은요, 지문에 대한 내용은 바로 김대중 정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1998년도부터 해서 2002년도까지 예, 총 5년 동안 정부 구성을 했었죠. 자, 김대중 정부에 대한 통일 노력, 김대중 정부에 대한 통일 노력입니다. 김대중 정부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올리는 거 뭡니까? 예, 남북 정상회담이죠.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그래서 평양에서 이제 당시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일과 이제 만남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6.15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제 남북의 어떤 그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협력, 정치적까지 아니라 이제 문화 경제적 협력이 이때부터 이제 추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기위해서 한번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한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성사되었다. 이거 1991년도인데요.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통일의 3대 원칙을 명시한, 그쵸? 자주평화, 민족, 대통일이라고 하는 3대 원칙을 명시한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건 1972년. 예.
바로 박정희 정부 때의 모습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3번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방문과 예술공연단 교환을 실현했다. 이거는 1985년도 모습이에요. 1985년도 전두환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 자, 그 다음에 4번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고요.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정답 4번이 바로 나왔네요. 그쵸? 네. 5번 남북한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라고 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상당히 중요하죠. 자, 1991년도입니다. 역시 이것도 역시 언제죠? 노태우 정부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이제 아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다 정리한 30일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할 때 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뭐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을 이렇게 꾸준히 공부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최근에 어떤 그런 유형 패턴들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비슷하게 이제 그 유형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형에 맞게, 유형에 적합하게 그런 어떤 정확한 공부를 하시면서 그 알짜배기 내용들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급수라든가 점수 충분히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3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출문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